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유입니다. 좋은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는 것, 내 삶에 진정 의미 있는 소중한 관계를 분별할 수 있는 것. 저는 나이가 들수록 살면서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하면서도 또 가장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어른이 되어서도 사람, 관계가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을 위해서 지혜가 가득 담겨져 있는 신기율 작가님의 관계의 안목이라는 책과 함께합니다. 사실 관계에는 정해진 정답이라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관계를 조금 더 깊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안목이 필요할 건데요. 여기에서 안목이란 자신에게 득이 되는 이로운 사람과 해로운 사람을 구분하고 잘잘못을 가린다는 그런 분별의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곁에 있는 그 사람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 인연인지를 내다볼 수 있는 통찰의 눈을 말합니다. 그런 안목을 갖출 때야말로 관계에서 오는 고통과 괴로움을 해소할 실마리를 찾고 또 나아가서 상대를 포용하고 또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면서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뛰어난 안목을 통해서 만들어진 관계는요, 서로에게 치유가 되고 희망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계는 나를 성찰하게 만들어주고 또 결핍을 채워줄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관계가 진정 건강한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 때문에 괴롭고 복잡했던 그 마음의 실타래를 풀도록 도와주는 이 관계 수업 중에서 오늘 오디오북에서는 이 책의 마지막 챕터, 인연이라는 것의 깊은 의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 삶을 끌어주는 보이지 않는 힘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사이의 관계, 인연. 그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책 속으로 지금부터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관계는 자주 그 모습을 바꾼다. 역할 인연. 프리스타일의 Y. 그룹 프리스타일은 1999년에 데뷔한 감성 힙합 듀오입니다. 데뷔 후에 크게 이름을 알리지 못한 이들은 2003년 발표한 3집 앨범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노래 Y가 큰 인기를 얻으면서 싸이월드 BGM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게 됩니다. Y는 깨끗하고 맑은 음색을 가진 객원 여성 보컬 정희경의 피처링으로 시작됩니다. 사실 이 노래를 가장 빛내는 부분도 남성 듀오의 읊조리는 듯한 선율에 가미된 신선한 음색의 여성 보컬 부분인데요. 누구도 흉내내기 힘든 아름다운 음색과 노래의 잔잔한 선율은 대체 불가한 조화를 이루어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멋진 노래를 부른 보컬 정희경은 노래 녹음 후에 다시는 이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홀연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프리스타일이 Y를 부를 때에는 다른 보컬 가수와 무대에 올라야 했습니다. 프리스타일은 그녀를 찾아서 무대에 서게 하고 싶었지만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잊힌 그녀가 음원 발매 후 16년 만에 TV 프로그램에 등장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프리스타일과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방송에서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Y를 부르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노래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제 취향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원하지 않는 느낌의 노래로 이름을 알리는 건 싫었어요. 그래서 도망 다녔죠. 누가 들어도 아름다운 노래를 본인은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최악의 노래라고 생각하며 16년 동안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 뒤로도 계속해서 음악가의 길을 걸었지만 눈에 띄는 성적을 내지 못했고 여전히 Y의 정희경으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Y 이후에도 열심히 활동했던 프리스타일 역시 Y를 넘어서는 곡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정희경과 프리스타일. 이들을 가장 유명하게 만든 곡은 객원 가수는 도망가고 그룹은 전혀 잘 될 거라 예상하지 못했던 의외의 곡이었습니다. 인연의 의미. 함께 음반을 낼 정도로 긴밀한 관계였지만 16년 동안 한 번도 함께 노래를 부르지 못한 프리스타일과 정희경은 어떤 관계였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알려면 논리적인 사고의 범위를 벗어나서 인연이라는 운명의 영역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서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죠. 어린 시절 옷깃을 재킷의 소매깃 정도로 생각할 때에는 이 말을 들으면서 내심 의아했습니다. 인연이 그렇게 쉽게 맺어지는 거라고? 그렇다면 굳이 왜 인연이라는 말을 따로 만들어서 의지를 벗어난 미지의 만남을 상상하게 했을까요? 하지만 그런 의문은 오래가지 않아서 풀릴 수 있었습니다. 고대 복식사에서 의미하는 옷깃은 소매 깃이 아니라 목을 감싸는 목선의 깃이었습니다. 옷깃을 스치려면 서로 꼭 끌어안고 목을 비벼야 합니다. 그런 자세는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도 함부로 취할 수 있는 동작이 아니죠. 역시 인연이란 그렇게 쉽게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의 이익을 챙기고 필요할 때에만 서로를 활용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는 계산적인 만남이 만연합니다. 이런 시기에 인연이라는 관계마저 흔하게 만날 수 있는 관계로 치부되는 건 뭔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던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인연만큼은 그런 계산적인 만남을 넘어선 좀 더 특별한 관계가 될 수도 있을 테니까. 역할을 다하면 사라지는 인연. 인연 중에서도 특히 해석하기 어려운 만남이 있습니다.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역할 인연인데요. 역할 인연은 자신이 상대에게 꼭 해야 할 역할이 있어서 만나게 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정희경이 프리스타일과 맺었던 관계처럼 자신이 맡은 역할이 끝나면 사라져 버립니다. 마치 연극에서 배우가 배역을 마치고 나면 무대 밖으로 나가는 것처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끝내고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다양한 관계 속에 살다 보면 내가 상대를 좋아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마치 누가 등을 떠밀기라도 한 것처럼 가까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하기 싫고 원하지 않는 일인데도 무언가에 홀린 듯 떠밀려서 그 일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 사람을 만나고 있는지,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명확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다는 막연한 끌림과 상황만 있을 뿐입니다. 정희경은 객원 보컬이라는 역할을 위해서 프리스타일을 만났고 노래가 끝나자 다시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프리스타일은 정희경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는 역할을 맡겼고 그 역할이 끝난 후 그들만의 길을 갔습니다. 일반적이라면
노래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자신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열광하는 팬들을 위해서라도 마음을 바꿔 다시 무대에 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희경도 프리스타일도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갈등이나 금전 문제가 아니라 다만 하기 싫다는 이유로 그런 외의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드는 힘이 바로 역할 인연의 끌림입니다. 그런데 만약 정희경이 역할 인연을 벗어나서 프리스타일을 떠나지 않고 함께 무대에 섰다면 어땠을까요? 그녀의 인생은 더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에 의문을 품으면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노래로 점점 더 세상에 알려지는 현실에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프리스타일은 자신의 스타일만을 주장하는 그녀와 충돌하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 헤어져서 다시는 안 보는 사이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구도 정답은 알 수가 없지만 그때 그렇게 각자의 길을 간 것이 모두에게 좋은 가장 최선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역할 인연은 해야 할 역할이 끝나면 더는 서로에게 끌림이 남지 않습니다. 행여 함께했던 여운이 있고 그리움이 남아도 붙잡으려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서로 멀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묘한 끌림을 신의 계획으로 해석하면서 신연이라는 말로 부르기도 합니다. 혹시 누군가가 나의 역할 인연으로 느껴진다면 상대를 신이 나에게 보낸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인연으로 인생의 행로를 바꾸다. 누구에게나 이런 신연의 관계가 존재합니다. 물론 나에게도 신연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녀를 만난 건 대학교 3학년, 과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였습니다. 한 학년 후배였던 그녀는 과 사무실에 불쑥 찾아와서 말을 건넸습니다. 선배, 우리 함께 고전 스터디 해보지 않을래요? 먼저 논어와 맹자를 공부해 보려고 해요. 지금 선후배들을 모아서 모임을 만들려고 하는데 선배와도 꼭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처음 보는 후배가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갑자기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하는 건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접해본 적 없는 논어라니. 그런데 후배님, 저를 아세요? 아니요, 저는 잘 모르는데 언니들한테 물어보니까 함께 공부할 만한 사람으로 선배를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찾아왔어요. 당돌한 기세에 놀라서 일단 알았다고 말하고 후배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공부할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생각할수록 함께 해봐도 괜찮지 않겠냐는 묘한 끌림이 있었습니다. 끌림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졌고 결국 며칠 후에 전화를 걸어서 함께 공부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다분히 충동적인 결정이었죠. 그날의 결정으로 내가 무려 17년 동안이나 고전 스터디를 하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공부한 고전의 세계는 너무나도 흥미롭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공부를 통해서 고전에 눈을 뜨면서 동양 철학적인 사유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행로를 바꾸어줄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그 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후배는 스터디를 만든 지 1년이 되지 않아서 모임을 탈퇴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학교를 휴학하고 어디로 갔는지 연락이 닿지 않아서 행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후배를 찾았다면 만날 수 있었겠지만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의 사라짐은 아쉽고 그리운 일이었지만 더 이상의 관심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후배는 확실히 나에게 또 다른 세상으로 가는 새로운 길을 알려주는 길잡이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다하고 나서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가끔 나는 그 후배를 떠올리면서 내가 그녀에게는 어떤 역할 인연이었을지 궁금해지고는 합니다. 언젠가는 다시 만나서 그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으니 이제는 역할 인연이 아니라 다시 사라지지 않아도 좋을 인연으로 만나서 서로의 안부를 주고받고 싶습니다. 좋은 관계는 치유가 되고 희망이 됩니다. 나를 성찰하게 하고 결핍을 채워주며 내적 갈등을 해소해줍니다. 그렇게 조금씩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괴요의 인연.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인연. 인연에는 다양한 모습이 존재합니다. 앞서 말한 역할 인연이 미련이 남지 않는 담담한 관계를 대표한다면 반대로 가장 집착하게 되고 헤어지기가 힘든 관계가 괴요의 관계입니다. 괴요는 밀교에서 구전되어 내려오는 말인데 미친 듯이 싫어하면서도 동시에 미친 듯이 사랑하게 되는 극단적인 애증의 관계를 말합니다. 때로는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쪽은 파괴되는 무서운 운명의 관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괴요의 특징은 상대를 보자마자 첫눈에 끌린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끌림은 그녀를 처음 봤을 때 머리 뒤에 후광이 비쳤어요 같은 긍정의 감정뿐만 아니라 저런 사람을 도대체 누가 만나겠어 와 같은 부정의 감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대에 대한 호감으로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들기도 하고 반대로 강력한 거부감이 애증으로 둔갑해서 사랑에 이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강렬한 끌림 속에서 서로를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처음에는 상대방의 단점이 유독 크게 확대되어 보입니다. 그렇게 끌리던 상대와 직접 만났더니 유난히 못생겨 보이고 성격도 별로이고 비전도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돌아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보고 싶고 그리워집니다.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어집니다. 이런 감정의 증폭은 얼고 녹기를 반복하면서 깊은 맛이 드는 황태처럼 서로에 대한 감정을 깊고 진하게 만듭니다. 모딜리아니와 에비텔은 괴요의 관계를 말해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이탈리아 화가 아메데오 모딜리아니와 잔 에비테른입니다. 병약한 몸으로 가난과 술과 담배와 여자에 빠져 살았던 모딜리아니와 독실한 가톨릭 집안에서 자란 14살 연하의 에비테르는 처음 본 순간 사랑에 빠집니다. 당연히 에비테른의 집에서는 교제를 반대했지만 그들의 사랑을 말릴 수 없었습니다. 모딜리아니는 에비테른을 만나면서도 이전과 같은 방탕한 생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만큼은 진심이라고 말하면서 에비테른의 얼굴을 그린 25편의 초상화를 남겼습니다. 에비텔은 역시 끝까지 그에게 사랑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모딜리아니와 함께 있으면 가난하고 수치스럽고 괴로웠지만 그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가 없는 삶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에비테른의 마음을 독차지했던 모딜리아니는
안타깝게도 35이라는 젊은 나이에 수막염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숨을 거두기 전 처참한 몰골을 한 그는 에비테른의 손을 잡고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에비텔은 천국에서도 나의 모델이 되어줘. 그 말을 들은 에비테르는 다음 날 6층 자신의 방에서 투신해서 그의 뒤를 따릅니다. 그녀의 뱃속에는 8개월 된 아기가 있었습니다. 괴요는 세상에 오직 둘만 있는 듯 시야가 좁아지며 서로를 잡아먹을 듯한 격렬한 관계를 맺습니다. 한쪽이라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될 텐데 이들은 미친 듯이 서로에게 매달리며 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괴요의 힘이 긍정적으로 발휘될 때 괴요가 온통 부정적인 의미로만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때도 있는데요. 물론 이때도 극단적인 힘은 발동합니다. 다만 그 대상이 상대방이나 내가 아니라 서로의 관계를 방해하는 외부에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관계를 방해하는 장벽을 서로 마음을 합쳐 무너뜨리는 것도 괴요가 발휘하는 힘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노르웨이 국왕인 하랄 5세입니다. 그는 왕세자 시절에 아버지 올라프 5세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여자가 아니라면 저는 평생 독신으로 살겠습니다. 동갑내기였던 평민, 소냐 하랄드생과 9년간의 비밀 연애 끝에 결혼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때까지 노르웨이에서 평민 출신의 왕세자비는 없었습니다. 왕족의 연애 결혼도 드물었습니다. 하랄 왕세자는 결혼을 반대하는 아버지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계승자였던 아들의 굳은 의지 앞에 아버지는 결국 마음을 움직였고 하랄 5세는 하라드생과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관습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선례를 남긴 그의 결혼은 그 뒤로 유럽의 왕족들이 신분이나 인종을 뛰어넘어서 사랑을 이루는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괴요 역시 다른 운명의 관계처럼 마음을 끌어당기는 운명의 힘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신은 우리에게 운명적인 상황만을 던져줄 뿐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판단과 행동을 해야 할지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막연한 미래의 끌림은 있지만 구체적인 미래의 시나리오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괴요를 극복하는 방법. 괴요를 파국이 아닌 혁신의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서로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는 것입니다. 시야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확장됩니다. 내가 보고 있는 세상과 그가 보고 있는 세상이 하나로 합쳐져서 더 큰 세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넓어진 시야는 이전보다 더 다양한 삶의 모습을 공감하고 수용하도록 해줍니다. 괴요의 끌림이 위험한 이유는 관계가 이어지는 순간 시야가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야가 극단적으로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좁아진 시야는 서로의 적당한 거리를 무시하게 만듭니다. 그가 바로 나라는 자기 동일시로 상대에게 강박적으로 집착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때로는 너무 좁아진 시야 때문에 상대방마저 보지 못하고 오직 나 자신만을 바라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의 마음을 전혀 배려하지 못하고 오직 나의 욕망과 감정만 챙기게 되는 극단적인 이기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상대가 나보다 뛰어나면 그의 성장을 기뻐하기보다 시기하며 그가 더는 성장하지 못하게
주저앉히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오직 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시야를 넓히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상대가 하는 일을 내 일처럼 여기면서도 나와는 다른 그를 적당히 놓아줄 수 있는 정서적인 거리를 두도록 애써야 합니다. 거리가 있어야 시야도 생깁니다. 그는 나의 기쁨이지만 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괴요의 인연 속에서 시야를 넓히지 못하면 의지하고 집착하는 마음이 일상으로 번져서 서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모딜리아니는 에비테른을 격렬하게 사랑했지만 에비테른의 마음을 전혀 살피지 않았고 오직 자신의 예술과 즐거움에 탐닉하는 이기적이고 강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모딜리아니가 에비테른이 느꼈을 불안과 슬픔을 바라볼 수 있었다면, 그녀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했더라면 비극적인 결말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에비테른이 좀 더 시야를 넓혀서 모딜리아니와 마음의 거리를 두고 관계를 바라봤다면 고통받는 가족과 무너져가는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뱃속의 아이와 함께 투신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는 관계의 주어가 내가 아닌 우리가 되도록 모든 대화의 문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적당한 정서적인 거리를 두는 연습을 꾸준하게 해야 합니다. 나는 그가 아니다. 그는 내가 아니다를 관계의 키워드로 삼고 매일같이 반복해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서로가 침범하지 않는 개인의 영역을 만들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상대를 생각하지 않는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순간적으로 강하게 일어나는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내 감정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시야를 넓혀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괴요의 부정성이 진행되는 것을 막는 첫 번째 방어막입니다. 두 번째는 동전의 양면처럼 상대의 부족한 점이 있기에 내가 만족하고 있는 좋은 점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화가 나거나 싫은 감정이 들 때마다 필사적으로 우리의 관계에는 확실한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관계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내가 골라야 할 음식의 메뉴판처럼 다가옵니다. 어떠한 감정을 발산하기 전에 마음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감정의 선택지 앞에 서게 됩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상황 앞에서 화를 낼 수도 있고 담담할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너무 순식간에 결정되는 일이라 내가 선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할 뿐입니다. 양면성을 떠올리라는 것은 이때 내가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지 않을 긍정의 감정을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서로 행복했을 때 갈구했던 그의 장점들, 그가 보고 싶을 때 느꼈던 감정들을 망설이지 말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를 향한 감정의 선택이 무의식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만큼 마음에 각인된다면 이로써 두 번째 방어막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두 개의 방어막은 괴요의 관계뿐 아니라 일반적인 관계에서도 다툼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방어막을 만들기 위한 의지와 노력은 중력처럼 강력한 인연의 끌림에서 나를 잠시 벗어나게 할 무중력의 공간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강박적인 집착을 상징하는 괴요의 끌림이 오히려 내 삶을 확장시키는
긍정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도 알레르기가 있다. 고양이의 죽음. 정수 씨는 SNS 계정에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 나비의 부고를 올렸습니다. 화면에는 영면에 든 고양이의 모습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정수 씨는 생일 선물로 백합 판다바를 선물 받았는데요. 활짝 핀 하얀 백합꽃을 꽃병에 꽂아서 선반 위에 두니 향긋한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름다운 꽃에 나비도 관심을 보이면서 어슬렁어슬렁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정수 씨는 꽃 주위를 맴도는 나비를 찍고 SNS에 올리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백합과 함께한 나비의 사진이 마지막 영정사진이 될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진을 찍은 다음 날 나비는 숨을 거두었고 병원에서 알아낸 사인은 백합꽃 알레르기였습니다. 고양이에게는 백합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정도가 심하면 나비처럼 목숨을 잃을 정도로 백합과 고양이는 상극 관계입니다. 고양이를 기른 지 얼마 되지 않은 정수 씨는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정수 씨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반려동물을 키울 때에는 얼마나 잘해줄지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부터 공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애정을 쏟았던 모든 순간이 한꺼번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고양이처럼 사람도 다양한 몸의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개, 땅콩, 우유, 복숭아에 이르기까지 종류도 다양하죠. 알레르기의 특징은 그 음식을 먹어보기 전까지는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맛이 불쾌하고 냄새가 싫다면 애당초 다가가지 않거나 보기만 해도 손사래를 치면서 싫어할 텐데 그런 반응이 없으니까 두드러기가 올라오고 목이 부어오르는 증상을 겪고 나서야 그 위험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반려동물의 털이나 따스한 봄바람 속의 꽃가루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항원이 되기도 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은 내 몸이 특별히 이상하거나 상대에게 독성이 있어서 일어나는 반응이 아닙니다. 단지 서로 잘 맞지 않는 상극의 결합일 뿐입니다. 관계의 알레르기 반응. 알레르기 반응은 몸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도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납니다. 물론 학술적으로 정의된 마음 알레르기 증상은 없습니다. 다만 다양한 관계를 맺다 보면 그렇게 정의 내릴 만한 관계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고양이가 백합을 만난 뒤에 아팠던 것처럼 유독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던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내가 처음으로 알레르기 반응을 의심한 사람은 서글서글하고 농담을 즐겨하는 친구 재호였습니다. 사는 곳이 멀고 하는 일이 달라서 1년에 한두 번 만날 뿐이었지만 만나면 반갑게 일상의 대화를 나누면서 지낼 수 있는 부담 없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재호를 만나고 온 날에는 어딘지 모르게 몸과 마음이 불편해지고 무거워졌습니다. 함께 밥을 먹었다가 급체해서 고생한 적도 여러 번 있었고 몸살이 나서 알아 누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재호와 함께한 일은 유독 문제가 자주 생겼는데요. 함께 물건을 사면 하자 있는 물건이나 파손된 물건을 골라서 교환을 해야 하는 일이 많았고 여행 계획을 세우면 중간에 예약이 잘못되거나 다른 문제가 생겨서 곤란해지는 경우도 잦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던 일들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눈치채게 된 패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재호에 대한 편견이 될 수 있어서 지켜볼 뿐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비슷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니까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유를 알 수 없이 일어나는 일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저 단순한 우연이었다고 치부해버리고 기억에서 지워버립니다. 하지만 만약 이러한 패턴에 의미를 부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동안 겪었던 산발적인 상황들이 하나의 의미로 묶이고 그 상황 속에서 미처 눈치채지 못했던 공통된 반응이 있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재호를 만나고 올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공통된 반응은 불안함이었습니다. 그를 만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만나고 난 뒤에 느껴지는 불안한 마음, 그리고 마치 불안함을 증명이라도 하듯 이어지는 뜻밖의 사건들은 내 기분을 어둡게 하고 생각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는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으니 나는 불안의 원인을 나의 기분 탓으로 여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안해지는 반복되는 경험을 하면서 그 원인이 기분 탓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개념이 마음의 저항을 의미하는 마음 알레르기입니다. 재호는 나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재호에 대해서 그런 판단을 내렸다고 해서 재호와 만남을 피하거나 그를 싫어하게 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조금 더 조심하는 태도로 만남 후에 있을지도 모를 불안함을 예상하며 서로의 마음이 부딪히지 않게 더 조심하는 사이가 되었을 뿐입니다. 지나친 장난을 치거나 상처될 만한 농담을 하지 않고 말투를 조심하며 잘 공감해주고 진중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나름의 안전장치를 만든 것입니다. 특별한 상황이 일어나는 이유를 규정했을 때 마음은 그 상황으로부터 영향을 덜 받기 위해서 나름의 대응 전략을 꾸리게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알레르기 증상은 많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상대를 알아보려면 낯선 타인을 만나면 가장 먼저 그를 알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자신도 모르고 있을 그를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알아가는 데에는 긴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알레르기 반응을 살펴보는 것도 꼭 필요한 노력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 알레르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실제 병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알레르기 검사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 물질을 미리 알기 위해서 병원에서는 첩포 검사와 단자 검사를 합니다. 첩포 검사는 여러 종류의 알레르기 유발 항원을 등에 붙이고 며칠 동안 이상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보는 검사이고, 단자 검사는 팔뚝에 주사기로 상처를 내고 그곳에 항원 물질을 떨어뜨려서 이상 반응을 살피는 검사입니다. 두 가지 검사 모두 소량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직접 접촉해서 반응을 살펴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식의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소량의 항원을 몸에 직접 테스트해 보듯이 상대와 깊은 관계가 되기 전에 작은 만남을 자주 가지면서 그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살펴보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의미 없는 짧은 시간의 만남, 감정이 들어가지 않는 가벼운 대화, 적당한 거리를 둔 소소한 경험을 반복하면서 그를 만나고 난 후에 내 마음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차별 없이 만나기 위해 상대를 알려는 노력이 나를 상처 주는 독이 되기 전에 그가 함께해도 되는 사람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상대를 가려가면서 만나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을 차별 없이 만나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는 작은 기준은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몸의 알레르기 반응처럼 마음의 알레르기 반응도 누군가의 잘못으로 생기는 현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이상하게 만나면 마음이 불안해지는 상대를 만나면 자신의 소심함이나 부족한 사회성을 탓하면서 어떻게든 불안한 감정을 없애려고 노력합니다. 혹은 반대로 자신을 불안하게 하는 상대를 탓하면서 마녀사냥식의 근거 없는 불평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각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남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관계는 세상에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 운명의 가르침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억지로 불안한 사람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매일 만나야 하는 상황이라면 진심으로 그를 대하되 적당한 정서적인 거리를 두면서 불편함이 줄어들도록 주의하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때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마음의 반응이 내가 그를 멀리해야 하는 가장 정확한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을 끌어주는 보이지 않는 힘. 가사도우미 숙자. 가사도우미 숙자 씨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착하고 성실했는데요.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며 시키지 않은 일도 알아서 척척 해냈습니다. 그런 숙자 씨의 모습에 호감을 느낀 집주인 경순 씨는 숙자 씨와 친해졌고 숙자 씨가 남편 없이 어린 딸을 혼자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이 늦게 끝나서 데려다 준 숙자 씨의 집은 어린 아이와 젊은 여성이 살기에는 너무나 위험하고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숙자 씨의 처지가 안쓰러웠던 경순 씨는 숙자 씨와 딸을 자기 집에 들어와 살게 했습니다. 월급을 올려주고 어린 딸에게 들어가는 교육비와 생활비도 대신 내주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갑질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숙자 씨가 큰 실수를 저질러도 조용히 용서해 주었고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경순 씨의 형편이 잠시 기울어졌을 때에도 경순 씨는 숙자 씨를 집에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숙자 씨에 대한 불만을 말해도 오히려 그녀 편을 들어주며 보호해줬고 가족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숙자 씨와 함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50년을 경순 씨와 숙자 씨는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숙자 씨는 이제는 70대 후반의 할머니가 되었고 치매에 걸려서 더는 집안일을 하지 못합니다. 80대 후반이 된 경순 씨는 지금까지 그랬듯이 의지할 가족이 없는 숙자 씨를 친동생처럼 돌보아주고 있습니다. 숙자 씨의 딸은 30이 되던 해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고 독립해 나갔습니다. 경순 씨는 숙자 씨의 딸 결혼식에 혼수를 해주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지금도 큰엄마처럼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베푸는 선행.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망설임 없이 헤어지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지금 시대에 경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생소하기만 하죠. 왜 평생 숙자 할머니를 곁에 두고 사는 걸까요? 왜 매번 그녀를 용서하며
품어주었을까요? 왜 편하게 지내야 할 노후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을 돌보고 있는 걸까요? 왜 남의 아이의 혼수까지 해주면서 자식처럼 키워주는 걸까요? 경순 할머니를 생각하면 왜? 라는 물음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이런 내 의문에 경순 할머니는 별게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숙자를 도와준 이유는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서예요. 며칠 함께 지내다 보니까 건강도 좋아 보이지 않고 말도 잘하지 못하는 저 사람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가 뻔히 보이더라고요. 그런 숙자를 내버려 두면 내 마음이 힘드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도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녀가 어떤 삶을 살건 그건 그녀의 몫이 아닐까요? 나는 요즘 흔하게 일어나는 끔찍한 사건들을 경순 할머니에게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힘들 때마다 자신을 도와주었던 친구가 큰 돈을 벌자 질투에 눈이 멀어서 그를 살해한 이야기부터 노숙자였던 자신에게 거처를 마련해주고 직업을 구해준 은인의 집에 찾아가서 돈을 훔치고 폭력을 행사한 사람의 이야기까지 남을 도와주고 불행을 맞이한 비극적인 이야기를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내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경순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어떤 관계도 어떻게 진행될지,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나는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했고, 그래서 행복했어요. 제 아이도 나를 보며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살아가는 어른이 되었고요. 나는 오히려 숙자가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경순 할머니의 대답에 나는 별다른 토를 댈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베품은 종교였고 신앙이었습니다. 그가 내 곁에 있는 이유. 경순 할머니와 헤어지면서 마지막으로 들었던 선물 같은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한참 차를 몰고 다녔을 때 시동을 걸면서 늘 했던 상상이 있어요. 네 마리의 말이 자동차를 마차처럼 끌고 가는 모습. 자동차 엔진이 자동차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네 마리의 말이 내 차를 끌고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운전을 하면 자연스럽게 네 마리 말의 간격만큼 앞차와 거리를 두게 돼요. 말과 함께 움직이고 있으니까 거칠게 운전하지도 못하고요. 그렇게 조심해서 운전하다 보니까 눈이 침침해져 운전대를 놓을 때까지 내 잘못으로 사고를 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요즘에는 자동차 대신 내 삶을 끌고 가는 무언가가 있다는 상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나는 그게 지금껏 만나왔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있어서 내 삶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숙자도 그 중 한 명이죠. 숙자가 있어서 누군가를 돕는다는 마음을 향해 나갈 수 있었으니까요. 경순 할머니의 말을 듣고 나도 내 삶을 끌고 가고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을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존중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나한테 득이 될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그가 어떤 의미를 갖는 사람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가 내 곁에 있는 의미를 알 수 있을 때 관계의 고통과 불행은 전혀 다른 긍정의 울림을 갖게 됩니다. 그런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길러야 할 관계의 안목입니다. 뛰어난 안목을 통해서 만들어진 관계는 치유가 되고 희망이 됩니다. 나를 성찰하게 하고 결핍을 채워주며 내적 갈등을 해소해줍니다. 그렇게 조금씩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의 가치는 타인과의 관계로 측정될 수 있다. 라는 프리드리히 니체의 말처럼 내가 맺은 관계의 역사가 결국 내 삶의 진정한 의미를 말해줄 것입니다. 네, 오늘의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요즘은요, 이 관계를 맺고 끊는다는 것이 점점 더 쉽고 또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때문에 골치 아프거나 또 내가 상처받을 상황이 생길 것 같으면 거리를 두고 소통을 줄이고 또 관계를 끊는 것이 점점 더 쉬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인간관계에서의 어느 정도의 가지치기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이 통하지 않아서, 태도가 불순해서, 왠지 기분이 나빠서, 취향이 달라서 등등 크고 작은 이유로 그냥 나에게 못마땅한 상대를 내 인생에서 쉽게 빼버리게 된다면 당장은 알터니를 뺀 것처럼 통쾌하고 또 홀가분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게 되면 어쩌면 내가 누릴 수 있었던 어떤 경험과 기회 또 시간들을 혹시 잘못된 순간의 판단으로 놓친 것은 아닌지 하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왜 뒤늦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는 걸까요? 사실 인생은 길게 돌아보았을 때 숨겨져 있었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 그 상대를 반추해 볼 때 그 상대가 내 곁에 존재했던 그 인연의 의미를 그제서야 알게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있었기에 내가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사건과 인연을 뒤늦게 깨달을 수도 있는 것이죠. 관계의 안목, 오늘 소개해드린 이 책은요, 이렇게 누군가와의 만남, 그리고 그 사람과 돈독하게 쌓아가는 인연의 깊이, 또 그로 인해서 배우게 되는 관계 맺는 방법에 대한 현명한 지혜를 알려주는 책이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느끼게 되는 게 인간관계는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맞는 것과는 정말 다르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시험은 정해진 답을 내가 공부해서 맞추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의 정답을 잘 고르면 되지만요. 관계의 문제에서는 그 관계에서 단 하나의 정답만 있을 거라고 내가 확신하는 순간 결국은 최악의 점수를 받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각자의 정답은 있겠지만 결국 모두의 정답은 없다라는 열린 마음을 가졌을 때 관계의 문제는 더 건강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이 안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해진 답이 없는 이 관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서로를 조금은 더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공감할 수 있는 관계의 안목이 필요한 것이겠죠. 상대를 편견이나 오해 없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깊고 넓은 통찰의 눈을 저도 가지고 싶습니다. 안목은 진흙 속에 감추어진 원석을 발견하듯이 상대에게서 고귀한 원석의 가치를 찾게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다르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상대를 내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포용하고 또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면서 공생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관계의 안목, 통찰의 눈, 그것을 가진 제가 되기를 또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의 책 이야기도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와 공감을 드릴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라디오로 또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밤, 달콤한 밤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자요. 안녕.